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8번째 마지막으로 자치, 자립, 자전의 원리라고 써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삼자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스스로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그 선교사들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래서 왜 그럼 떠나는 거냐면 실패해서 떠나고 이제 교회 개척을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선교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하고 자기네 교회를 스스로 자립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나면 선교사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지배하고 주도할 수는 없죠. 최종적으로 한국 땅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는 한국인들의 교회, 한국 교회여야 되는 거죠. 이게 초의 마지막 토착화, 마지막 이제 현지화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선교사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그런 목표를 다 나름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특히 사하라나 이남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다 자립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펀드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은 자립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짐바브웨에 있는 교회지만 이게 사실상 짐바브웨 교회라기보다는 미국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초기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정책을 이제 펴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자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자치, 자립, 자전 얘기를 했는데 순서대로 봤을 때 자치는 스스로 통치하는 것,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자치고요. 자립은 스스로 서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전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가능할 것 같은 게 뭘까요? 일단은 재정이 제일 마지막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립이 제일 마지막.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빨리 가능한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자전이 제일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 예를 들면 언더드가 왔다. 언더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죠?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언더드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이 100명이 됐는데 그 100명을 언더드가 다 전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언더드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한두 사람한테 전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98명은 누가 복음을 전파한 거냐? 우리가 한 거겠죠.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자전은 굉장히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물론 자전도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무슬림권 이런 데 자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를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이러면 전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빨리 자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두 명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나머지 99명, 98명은 한국 사람들이 전한 거죠. 자전이 됐죠. 자전이 되면 뭐가 가능하냐. 100명의 교회가 생겼다. 그중에 스스로 우리끼리 다 전도했다. 그러면 그중에 리더가 있겠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겠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조사 이래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헬퍼, 조사가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가 되고 뭐 권서, 그러니까 책을 파는 사람, 성경 같은 거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목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치가 되는 거죠. 우린 자전이 더 먼저 돼요. 그렇죠. 선교사 오기 전부터 자전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치가 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자립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립은 정말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립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나라일 경우에는 자립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자립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에는 삼자가 가능한 것이 되느냐, 독립된 교회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시도가 돼요. 근데 시도는 여러 군데서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대부분 못하죠. 예를 들면 이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네비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존 네비우스라는 인물인데 네비우스죠. 이 사람이 이제 존 네비우스라고 당시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입니다. 중국이 이제 산둥반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니까 한국이랑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선교했는데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였어요. 한 30년 정도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뭐 탁월한 선교사가 베테랑 선교사고 책도 많이 쓰고 유능한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소위 이제 이 지역에서 정착시켰고 자기가 만든 일종의 선교 원리가 뭐냐면 네비우스 원리라는 것이 있었죠. 그 네비우스 원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삼자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의 방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문제가 자립이더라. 자치도 되고 자전도 되는데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그게 자립이라는 거죠. 돈을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중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가난하면 현지인들 목사가 된 사람이나 리더한테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기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역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돈을 선교사가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 문제 걱정하지 않고 그냥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목회를 열심히 하도록 돈은 우리가 주자.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그래 왔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근데 네비우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돈을 해외에 의존할 것이고 선교사들이 주기만을 바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교사들한테 계속해서 굴종을 할 것이고 눈치만 볼 것이고 끊임없이 선교사한테 돈을 내밀 것이고 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교사를 많이 나가 있지만 결국 내내 돈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비우스는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리더들은 내가 돈 안 준다 이제. 현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당신네 지도자는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네비우스 정책의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시행을 했어요. 나름대로 뭐 자기 동네에서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네비우스가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문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이 복잡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네비우스의 정책이 통일성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거지. 자기네 동네에서만 시행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네비우스가 자기 정책을 펴지만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1890년 정도가 되면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60세 정도가 됐어요. 중국에서 한 30년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하면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 한국에서 이제 85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 5년 정도 됐는데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20대 뭐 많아봤자 31살, 32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선교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좀 배우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굴 초청하냐면 네비우스를 초청을 합니다. 어르신 좀 와세요. 이렇게 한국에 와요. 3주 동안 이제 있으면서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 놓고 가는 거죠. 이 정책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교의 경험들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위로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멘토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한국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이 정책을 우리의 신조로 삼는다. 네비우스 정책을 사용을 한 거죠.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네비우스 정책을 따르는 교회가 되죠. 근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죠. 경쟁하는 다른 정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비우스 정책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뭐냐면 숫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자가 많으면 우리 많잖아요. 교인이 100명인 교회는 모으면 100명인 거고 이런 식 모은다 그러면 교인이 1000명이면 모으면 이게 1000원이 된단 말이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비우스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과 자치와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한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전은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도 이미 자전 나름대로 되고 있었고 선교사 오고 나서 이제 자전 열심히 잘 됐죠. 자치는 이제 우리가 리더가 이제 확정된 것이 언제냐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장로교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리더가 생긴 거죠. 독립이 된 거예요. 동노회라 그래가지고 장로교는 이제 목사 장로가 모여가지고 지역교회 당회가 되고 그 지역교회가 이제 상위 기관으로 가면 그게 노회고 그 다음에 그 노회가 이제 여러 개 모이면 총회인 거거든요. 이게 그 기본적인 7위의 구조죠. 근데 목사가 7명이 생기면서 최소한 이제 몇십 개 되는 교회에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노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11년이 되면 노회가 몇 개 더 생기면서
총회가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1907년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 1907년에서 이제 리더십이 이제 생기고 자치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자립은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거냐? 우리는 실제로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평양 대부흥과 함께 자립이 가능해지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론 선교 영역에 따라서 자립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립은 1907년 정도부터 가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의 자립은 아니죠. 교육은 우리 스스로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좀 더 이제 나중에 개입을 오랫동안 한 거죠. 아마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교육이 우리가 자립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1940년에 학교 다 쫓겨나고 학교가 폐교되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부 이제 개성을 하든지,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강제 자립이 됐어요, 학교가. 그럼 병원은 언제 그럼 자립이 되냐? 병원은 훨씬 이후에, 해방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기술이 우리가 안 되니까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좀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근데 교회 자체만 본다면 아마 1907년 정도 어간에 이미 자립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정책으로 이제 유명해지죠. 그래서 네비우스는 30년 이상을 중국에서 활동했던 중국 선교사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네비우스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네비우스에 항상 따라다니는 다른 키워드가 한국교회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는 30년 중국, 3주 한국이었는데 그 3주가 이 사람의 명성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역의 거의 결정판이 3주년. 그 3주. 그래서 이제 네비우스가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가지 얘기를 했는데 8가지가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다양한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연동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이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제 강력한 어떤 부흥을 경험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만 이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네트워크들이 중요했다. 특히 이제 일본과 중국의 경험이 중요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고 전수된 요소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배운 것과 우리가 이제 거부한 것들,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므로 중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교만한 자세를 보인다거나, 교회 주제만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되게 움츠러든단 말이죠. 우리는 그거를 또 이렇게 이용하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교회의 경험이 우리 교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교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배경 안에 있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